태하그룹의 심장부 40층에 위치한 대표이사 박진석의 집무실은 그의 성격처럼 차갑고 권위적인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강소연에게 그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굳건히 서서 책상 뒤 가죽 의자에 몸을 파묻은 채 자신을 경멸적으로 쳐다보는 남자 박진석을 마주했다. 강서연 팀장. 박진석의 목소리는 잘 닦인 칼날처럼 서늘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을 이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보시지. 우리 회사의 1급 기밀인 프로젝트 오로라의 기획안 일부가 경쟁사인 유성 FB에 넘어갔다는 첩보가 들어왔어. 그리고 모든 정황이 강 팀장을 가리키고 있는데 서연은 조용히 숨을 골랐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과 함께 억울함이 심장을 찔렀다. 프로젝트 오로라는 그녀가 지난 6개월간 밤낮으로 매달려온 자식 같은 기획이었다. 사실이 아닙니다. 대표님, 저는 프로젝트에 관련된 어떤 자료도 외부로 유출한 적이 없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다. 하지만 박진석은 코웃음을 쳤다. 맹세. 그딴 감상적인 말이 여기선 통할 것 같나? 강 팀장이 유성 FB의 기획실장과 최근 몇 차례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증거도 있어. 이건 명백한 배임 행위야. 그건 대학 동기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뿐입니다. 사적인 대화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변명은 집어치워 박진석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서연을 덮쳤다. 박진석은 오래전부터 서연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일개 마케팅팀 팀장인 그녀가 내놓는 기획안마다 업계의 주목을 받고 심지어 선대회장의 신임까지 얻는 것을 그는 참을 수 없었다. 특히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자라는 이유로 동정표를 얻는다는 비아냥거림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에게 서연의 존재는 자신의 입지를 위협하는 불안 요소일 뿐이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태아에 있을 자격이 없어. 오늘부로 강서연 팀장을 해고한다. 회사에 끼친 손해를 고려해 관련된 법적 절차도 진행할 테니 그렇게 알아도. 해고. 그 차가운 단어가 서연의 뇌리에 밝혔다. 법적 절차라는 말은 퇴직금은커녕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할 수 있다는 협박이었다.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녀에게는 반박할 힘도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나가. 당장 짐 싸서 내 눈앞에서 사라져.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멸과 조소가 가득한 박진석의 눈을 마지막으로 한번 마주본 뒤 그녀는 묵묵히 몸을 돌려 집무실을 나왔다. 강철 같던 자존심에 깊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짧은 복도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으로 가득했다. 동정, 호기심, 그리고 몇몇의 노골적인 통쾌함이 뒤섞인 시선들이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이미 보안팀 직원 2명이 서 있었다. 그녀가 개인 물품을 챙기는 것을 감시하기 위함이었다. 서연은 묵묵히 책상을 정리했다. 그동안 받았던 수많은 상패들, 동료들과 웃으며 찍었던 사진들, 그리고 책상 한가운데 놓인 작은 액자. 액자 속에는 아들 민준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7살배기 아들의 해맑은 미소를 보자 간신히 버티고 있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무너질 수 없었다. 몇 가지 안 되는 개인 물품을 작은 종이 상자에 담았다. 지난 10년간 그녀의 청춘과 열정을 바쳤던 회사에서 남은 것은 고작 이 상자 하나뿐이었다. 상자를 든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익숙했던 사무실의 풍경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렇게 강서연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태아그룹의 거대한 빌딩을 등지고 섰을 때 서울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그녀를 비웃는 듯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핸드폰을 열어 계좌 잔액을 확인했다. 다음 달 월세와 민준이의 학원비를 내고 나면 거의 바닥을 보이는 숫자였다. 박진석의 말대로라면 당장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다. 어린이집에 맡겨진 민준이를 데리러 가는 발걸음이 무겁게 땅에 붙었다. 엄마 멀리서 그녀를 발견한 민준이가 작은 가방을 흔들며 달려왔다.
서연은 애써 밝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끌어안았다. 우리 민준이 오늘 재밌게 놀았어. 네, 오늘 그림 그리겠는데 제가 제일 잘 그렸다고 칭찬받았어요. 엄마 보여주려고 가져왔어요. 민준이가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도화지를 꺼내 자랑스럽게 내밀었다. 엄마와 아들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림 속 엄마의 얼굴에는 피곤함이나 슬픔 따위는 없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서연은 다시 한번 무너지려는 마음을 다잡았다. 우와, 우리 아들 정말 화가 내. 엄마를 이렇게 예쁘게 그려주고 고마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는 신이 나서 제잘거렸다. 오늘 저녁은 무얼 먹을 거냐는 아들의 질문에 서연은 차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지갑에 남은 돈은 고작 몇천 원.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길가의 작은 편의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민준아, 우리 오늘 저녁은 여기서 특별하게 먹을까? 우와, 편의점에요. 좋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민준이는 마냥 신이 났다. 서연은 아들에게 작은 삼각김밥 하나와 어린이용 과일 주스를 골라주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는 가장 싼 컵라면 하나를 집었다. 계산대 위에 올려진 물건들의 총액은 정확히 0원이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마지막 동전까지 탈탈 털어 값을 치렀다. 편의점 창가에 나란히 놓인 작은 테이블에 엄마와 아들이 마주 앉았다. 서연은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고 민준이는 신나게 삼각김밥 포장을 뜯었.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내일도 또 사주세요. 민준이가 입안 가득 음식을 넣고 웅얼거리며 말했다.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아들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목이 메어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컵라면은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모래를 씹는 것 같았다. 창밖으로 값비싼 차들이 쌩쌩 지나갔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갔다.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들과 자신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속해 있는 것 같았다. 초라한 행색의 엄마와 아들이 이 0원짜리 저녁을 먹고 있는 모습, 세상의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한 기분이었다. 그 순간 서연은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고작 삼각김밥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는 아들의 얼굴. 저 순수한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억울함과 절망감이 분노와 투지로 변하기 시작했다. 박진서, 당신이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당신은 틀렸어. 나에게는 이 아이가 있어. 그리고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는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컵라면을 비웠다. 뱃속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다. 이 차갑고 서러운 저녁 식사를 그녀는 평생 잊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처절한 의식이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편의점을 나와 낡고 허름한 연립주택의 집으로 향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었다. 좁은 계단을 올라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싸늘한 냉기뿐이었다. 서연은 민준이를 씻기고 잠자리에 눕혔다. 피곤했을 민준이는 금방 잠이 들었다. 서연은 아들의 잠든 얼굴을 한참 동안이나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에 섰다. 저 멀리 태아그룹의 빌딩이 밤하늘을 향해 거대한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한때는 자신의 꿈과 희망이 담겨있던 곳, 이제는 복수의 대상이 되어버린 곳. 그녀의 눈빛이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모든 것이 불투명한 어둠 속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기에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희미한 햇살이 낡은 연립주택의 작은 창문을 비집고 들어왔다. 강서연은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앞으로의 막막함이 번갈아가며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하지만 아들 민준이가 깰 시간이 되자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지친 얼굴을 감췄다. 민준아, 일어날 시간이야. 유치원 가야지. 엄마의 목소리에 민준이가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며 눈을 비볐다. 서연은 아들을 위해 따뜻한 밥과 계란국을 준비했다.
비록 반찬은 김치 하나뿐인 초라한 아침 식사였지만 민준이는 맛있게 밥을 먹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서연은 힘을 얻었다. 엄마, 오늘 회사 안 가요? 민준이의 순진한 질문에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 엄마 이제 그 회사 안 다녀. 더 좋은 회사 갈 거야. 당분간은 우리 민준이랑 더 많이 놀아줄 수 있겠다. 와, 정말로 신난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그저 엄마와 함께할 시간이 많아졌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서연은 아들을 유치원 버스에 태워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애써 버티고 있던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졌. 그녀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제 정말 혼자였다. 당장 다음 달 월세와 관리비, 그리고 민준이의 유치원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다. 그녀는 낡은 노트북을 켜고 구직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다. 경력은 화려했지만 해고라는 꼬리표는 치명적이었다. 더군다나 박진석이 업계에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릴 것이 분명했다. 한숨을 내쉬며 마른 세수를 하던 그때였다. 창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낡고 좁은 골목길에 어울리지 않는 육중한 엔진 소리. 서연이 창문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보았다. 눈을 의심했다. 번쩍이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그녀의 집 바로 앞에 서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 수군거리며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다. 곧이어 차에서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내렸다. 그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서연이 사는 낡은 건물의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왔다. 잠시 후 현관문에서 정중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서연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물었다. 박진석이 보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강서연 씨 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정인의 최정은 변호사라고 합니다. 법무법인 정인은 국내 최고의 로펌이었다. 그런 곳의 변호사가 자신을 찾아올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 문 앞에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서연을 확인하고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갑작스럽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고 태학그룹 강만철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강만철 회장, 태학그룹의 창업주이자 살아있는 신화로 불리던 남자. 며칠 전 그가 노환으로 별세했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스쳤다. 하지만 그게 자신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회장님께서 저를요. 네, 오늘 오후 2시 태학그룹 본사에서 고인의 유언장 공개가 있을 예정입니다. 강서연 씨께서 반드시 참석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 회장님의 마지막 뜻이었습니다. 서연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했다. 해고된 일개 팀장이었던 자신을 그룹 회장님의 유언장 공개 자리에 부른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박진석이 꾸민 또 다른 모욕적인 쇼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제가 왜 그 자리에 가야 하는지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최 변호사는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자세한 내용은 유언장 공개 자리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회장님께서 생전에 강서연 씨를 각별히 생각하셨다는 말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생각했다는 말. 서연은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다. 입사 초 신입사원 연수에서 강 회장과 짧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리고 몇 년 전 한 프로젝트 발표에서 그녀의 아이디어를 칭찬하며 격려해 주었던 기억도 있었다. 하지만 그저 수많은 직원 중 한 명에게 건네는 의례적인 격려라고만 생각했다. 서연의 마음속에서 혼란과 의심,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 뒤섞였다. 잃을 것이 없는 지금, 못 갈 이유도 없었다. 이것이 박진석의 함정이라 할지라도 직접 부딪혀 확인해야 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최 변호사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준비하실 동안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서연은 허름한 옷을 갈아입고 어제 회사에서 쫓겨날 때 입었던 가장 단정한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어제와 같은 길. 하지만 어제는 쫓겨나는 패배자의 걸음이었고 오늘은 최고급 세단에 앉아 돌아가는 길이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태아그룹 본사 빌딩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마른 침을 삼켰다. 로비에 들어서자 어제 그녀를 경멸적으로 쳐다보던 직원들의 시선이 이번에는 경악과 궁금증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룹 최고의 변호사와 함께 나타난 해고자의 모습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최 변호사의 안내를 받아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 회장단 회의실로 향했다. 묵직한 원목문이 열리자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쏟아졌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길고 거대한 테이블에는 태아그룹의 모든 핵심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상석에 앉아있던 박진석 대표는 서연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이글거렸다. 강서연 씨,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야? 박진석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의 옆에는 강 회장의 먼 친척이라는 사람들이 탐욕스러운 얼굴로 앉아 있었다. 최 변호사가 박진석의 말을 막으며 나섰다. 강서연 씨는 고강만철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식 상속 관계인입니다. 조용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속 관계인이라는 말에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박진석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저 여자는 어제 내가 직접 해고한 일개 팀장이야. 회사 기밀이나 빼돌리던 배신자라고. 최 변호사는 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무겁게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 고강만철 회장님의 유언장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실은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다. 최 변호사의 낭낭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유언장은 사회 환원재산과 몇몇 임원들에게 주는 경력금 등 일반적인 내용으로 시작되었다. 친척들은 자신들의 몫이 얼마나 될지 계산하느라 눈을 빛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유언장의 핵심 부분에 이르렀다. 나 강만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후회이자 아픔인 젊은 나이에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나의 유일한 아들 강현수에게 딸이 하나 있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었다. 박진석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나는 오랜 시간 수소문한 끝에 나의 유일한 핏줄인 손녀를 찾아 그 아이가 바로 태아그룹에서 묵묵히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온 강서연임을 확인하였다. 순간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멈췄다. 모든 눈이 경악과 불신에 가득 차 서연에게로 향했다. 서연 자신도 귀를 의심했다. 내가 회장님의 손녀라고 혼란스러운 그녀의 눈앞으로 최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강 회장과 그녀의 유전자가 99% 일치한다는 공식 DNA 검사 결과서였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회의실을 지배했다. 따라서 나 강만철은 나의 모든 법적 권한을 통해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나의 태아그룹, 지분 전량과 모든 개인 자산, 그리고 태아그룹 이사회 의장직, 즉 차기 회장의 자리를 나의 유일한 상속자인 손녀 강서연에게 물려준다. 거짓말이야. 이건 조작이야. 한 친척이 비명을 지르며 일어섰다. 박진석은 이미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자신이 벌레처럼 짓밟아 내쫓았던 여자가 하루아침에 자신의 주인이자 그룹의 지배자가 되어 나타난 것이다.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충격이었다. 최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서연에게 두툼한 편지 봉투를 건넸다. 회장님께서 강서연 씨에게 남기신 친필 편지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깨달았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어제 영원짜리 저녁을 먹으며 절망의 끝에 서 있던 강서연,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중 하나인 태아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 눈물을 흘리는 자는 없었다. 하지만 모두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마치 거대한 비극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창백하게 울고 있었다. 탐욕과 야망에 젖어 있던 그들의 얼굴 위로 거대한 충격과 절망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강서연의 시대가 그렇게 막을 올리고 있었다. 유언장 낭독이 끝난 회의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수십 명의 임원들은 숨쉬는 것조차 잊은 채 테이블 끝에서 조용히 서 있는 강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어제 쫓겨났던 초라한 팀장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최상위에 있는 거대 기업 태아그룹의 새로운 주인이었다. 침묵을 깬 것은 박진석이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무효야. 강 회장님께서 노망이라도 드셨단 말인가. 이런 애송이 계집애에게 그룹을 맡기다니. 그의 얼굴은 분노와 모욕감으로 시뻘게 달아올라 있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자신의 제국이 하루아침에 발밑에 벌레처럼 여기던 여자에게 넘어간 현실을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최종훈 변호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하게 응수했다. 유 원장은 공증까지 완벽하게 마친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입니다. 또한 강 회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매우 명료한 정신 상태셨다는 주치의의 소견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 대표께서는 더 이상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태아그룹의 모든 의결권은 강서연 신임 회장님께 있습니다. 신임 회장, 그 단어가 박진석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 그가 평생을 갈망해온 자리였다. 서연은 마침내 움직였다.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거대한 원목 테이블을 따라 걸었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고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있는 박진석의 옆을 지나 테이블의 가장 상석, 전임 회장이 앉았던 의자 앞에 섰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그녀가 과연 저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인가? 서연은 잠시 의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려 회의실에 앉아있는 임원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았다. 경악, 불신, 호기심, 그리고 몇몇의 눈에서는 노골적인 적대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최 변호사가 건네준 할아버지의 친필 편지를 조용히 열었다. 편지지의 낡은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떨리는 눈으로 그녀는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사랑하는 나의 손녀, 서연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구나. 너를 너무 늦게 알게 된 것을 평생 후회했다. 네가 태아에서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을 생각하면 이 하레비는 가슴이 미어진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네가 자랑스러웠다. 아무런 배경 없이 오직 너의 실력만으로 태아의 보석처럼 빛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이제 태아는 너의 것이다. 부디 이 하레비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기업을 너의 지혜와 용기로 더 위대하게 만들어주길 바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아들 현수의 딸이자 나 강만철의 유일한 핏줄이다. 너의 혈관 속에는 그 누구보다 강한 용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잊지 말거라. 서연은 조용히 편지를 접었다.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차올랐지만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해졌다. 그녀는 의자를 빼고 그 자리에 앉았다. 마치 오랫동안 자신의 자리였던 것처럼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죠. 지금부터 첫 번째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몇몇 임원들은 마지못해 자세를 바로 했다. 박진석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채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서연은 정면에 놓인 태블릿 PC를 켰다. 그 안에는 태아그룹의 모든 현안과 프로젝트 데이터가 들어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을 넘겼다. 먼저 현재 그룹의 최대 현안인 피닉스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박진석 대표님, 직접 총괄하고 계신 프로젝트이니 브리핑을 부탁드립니다. 박진석은 코웃음을 쳤다. 피닉스 프로젝트는 그가 차기 회장 자리를 굳히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온 사업이었다. 일개 마케팅팀 팀장이었던 서연이 뭘 알겠냐는 비웃음이 그의 얼굴에 가득했다. 브리핑이라. 신임 회장님께서 과연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복잡한 구조를 이해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그는 비꼬는 투로 말하며 형식적인 보고를 시작했다. 수많은 전문 용어와 부풀려진 예상 수치를 늘어놓으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듣기만 했다. 박진석의 긴 브리핑이 끝나자 서연이 입을 열었다.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차 부지 매입 비용으로 3천억 원이 책정되어 있군요. 하지만 제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최대 2,500억 원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500억 원의 차액은 어떤 근거로 산정된 것입니까? 건설기획본부장님, 답변해 보시죠.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에 건설기획본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박진석의 최측근이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부대 비용과 예상치 못한 변수들을 고려한 예비비 성격의 예비비가 전체 사업비의 17%에 육박하는 프로젝트는 처음 보는군요. 더구나 시공사로 선정된 대명건설은 최근 몇 년간 부실공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굳이 업계일 2위가 아닌 대명건설을 파트너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서연의 질문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허점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부풀려진 예산, 신뢰할 수 없는 협력업체 선정, 비현실적인 수익률 전망까지 그녀가 던지는 질문 하나하나의 임원들은 식은땀을 흘렸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눈앞의 젊은 여자는 그들이 생각했던 애송이가 아니었다. 태아그룹의 모든 데이터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비리의 흐름까지 읽어내고 있는 무서운 전략가였다. 박진석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은 그와 그의 수족들이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설계한 완벽한 판이었다. 그런데 강서연이 단 몇 분 만에 그 판의 핵심을 꿰뚫어 본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전략입니다. 현재 계획은 초기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과도한 광고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의 냉각기와 소비자 심리를 고려했을 때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오히려 친환경 스마트시티라는 핵심 컨셉을 강화하고 타겟 고객층을 세분화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길입니다. 제가 팀장 시절에 제출했던 관련 보고서는 읽어보셨는지 모르겠군요. 그녀의 말에 마케팅 본부장은 고개를 숙였다. 서연이 제출했던 보고서는 당시 박진석의 지시로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이라며 묵살되었던 것이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이제 그 누구도 서연을 무시하지 못했다. 그녀는 의자의 등을 깊게 기댄 채 싸늘한 눈으로 임원들을 둘러보았다. 태아그룹은 지금 심각한 위기입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병들어 골마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병의 근원을 도려낼 생각입니다. 그녀는 정면에 박진석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의 첫 번째 명령을 내렸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회의실에 있는 모두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용의 첫 번째 포효였다. 오늘부로 태아그룹 전체에 대한 고강도 특별 감사를 지시합니다. 감사는 외부의 독립적인 회계법인에 맡길 것이며 특히 건설, 재무, 그리고 전략기획본부를 최우선으로 조사할 것입니다. 모든 임직원은 감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할 것이며 비협조적이거나 자료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발각될 시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건설, 재무, 전략기획, 그곳은 모두 박진석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부서들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박진석과 그의 부패한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서연의 차가운 의지가 담긴 명령이었다. 이 사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아무도 감히 그녀를 막지 못했다. 그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 끝에 있는 회장 집무실로 향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었던 곳.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의 할아버지가 평생을 보냈을 공간의 무게가 느껴졌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그녀가 어젯밤 절망 속에서 바라보았던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은 더 이상 그녀를 비웃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발 아래 무릎을 꿇은 것처럼 보였다. 서연은 회장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아들 민준이의 얼굴과 편의점의 차가운 테이블에서 먹었더니
영혼짜리 저녁 식사를 떠올렸다. 그 처절했던 순간이 그녀의 복수심과 투지를 더욱 뜨겁게 불태웠다. 이제 시작이야. 박진석, 당신이 나에게서 빼앗아간 것 이상을 되찾. 당신이 쌓아올린 거짓의 성을 내 손으로 무너뜨려 주겠어. 용이 마침내 잠에서 깨어나 첫 번째 울음을 토해냈다. 태아그룹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서연이 특별감사를 선포한 다음 날, 태아그룹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복도를 오가는 직원들의 발걸음은 빨라졌고 목소리는 낮아졌다. 모두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다. 그들의 대화 중심에는 단연 새로운 회장, 강서연이 있었다. 듣자 하니 선대 회장님의 숨겨진 손녀라는 게 사실이래. 어제 이사회에서 박 대표님을 아주 작사를 냈다던데 들어오자마자 칼춤을 추는 거지. 아무리 핏줄이라지만 마케팅팀 팀장하던 사람이 뭘 안다고 그룹을 이끌어. 곧 바닥을 드러낼 거야. 박 대표님이 가만히 있겠어. 저러다 얼마 못 가서 쫓겨나는 거 한순간이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악의적으로 부풀려져 그룹 전체의 안개처럼 퍼져나갔다. 낙하산, 경영 능력 전무, 심지어 선대 회장을 홀린 요물이라는 인신공격성 험담까지 나돌았다. 이 모든 소문의 진원지는 명백했다. 바로 대표이사 박진석이었다. 박진석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태연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건설, 재무, 전략기획 본부장들이 불안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박진석이 수족처럼 부리는 최측근들이었다. 대표님, 정말 이대로 괜찮으시겠습니까? 외부 감사팀이 다음 주부터 들어온다고 합니다. 저 어린 것이 작정하고 우리 쪽부터 파고들 기세입니다. 건설본부장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가득했다. 그동안 저질러온 비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박진석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호들갑 떨지 마. 사냥개가 아무리 사나워도 목줄을 쥔 주인을 물 수는 없는 법이야. 아직 이 태아그룹의 실세가 누군지 그 애송이는 전혀 모르고 있어.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지시를 내렸다. 감사팀에 제출할 자료는 최대한 늦게, 그리고 최소한으로만 넘겨. 일부 데이터는 전산 오류를 핑계로 누락시키고, 특히 피닉스 프로젝트 관련 서류는 이중장부를 만들어 대비해둬. 진짜 장부는 전부 파쇄해버리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면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재무본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리스크. 진짜 리스크는 저 계집애가 회장 자리에 계속 앉아있는 거야. 내가 심어놓은 이사들이 몇 명인데 감사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으면 그걸 빌미로 무능함을 부각시켜 긴급 주주총회를 열어 해임안을 상정할 거다. 그러니 당신들은 그저 감사팀이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게 시간만 끌면 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 박진석의 계획은 치밀했다. 그는 서연을 철저히 고립시켜 무력하게 만들 작정이었다. 그의 지시가 떨어지자 태아그룹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저항이 시작되었다. 서연이 요청하는 자료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제출이 지연되었고, 그녀가 주재하는 회의에서는 임원들이 입을 맞춘 듯 형식적인 답변만 늘어놓았다. 그녀는 회장이었지만 마치 유령을 지휘하는 사령관처럼 외로웠다. 그녀의 명령은 허공에 흩어질 뿐 조직의 말단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서연은 매일 밤늦게까지 회장실에 홀로 남아 산더미 같은 서류와 씨름했다. 박진석의 세력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넓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이 거대한 성을 혼자 힘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 서연이 지친 몸을 이끌고 집무실을 나서려던 순간 누군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누구시죠? 문이 열리고 희끗희끗한 머리의 중년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들어왔다. 감사팀의 정영호 부장이었다. 그는 태아그룹에서 30년을 넘게 일한 터줏대감으로 강직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성품으로 유명했지만 박진석의 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항상 한직에만 머물러 있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닙니다. 정 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정영호 부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회장님께서 혹시 선친이신 강현수 부사장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강현수. 서연에게는 사진으로만 기억되는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그녀가 3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만 알고 있었다. 거의 모릅니다. 제가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셔서. 정 부장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제가 젊은 시절 현수 부사장님 밑에서 일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선대 회장님의 배포와 통찰력, 그리고 누구에게나 따뜻했던 마음을 모두 물려받으셨죠. 태하의 진정한 미래라고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끊고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그분의 빛이 너무 강했기에 그 그늘에 가려진 자들의 시기도 컸습니다. 특히 박진석 당시 상무는 현수 부사장님께 극심한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죠.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아버지의 죽음에 무언가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부사장님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단순한 정 부장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사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추진하시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었던 서해안 스마트 물류허브 구축 사업이었죠. 하지만 부사장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박진석 상무는 그 프로젝트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백지화시켜버렸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 부장은 서류 가방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내 서연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당시 프로젝트 관련 서류들 중 제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사본입니다. 공식 자료는 모두 파기되었을 겁니다. 혹시나 회장님께 도움이 될까 하여 가져왔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저는 태아가 이대로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현수 부사장님의 따님께서 이 회사를 바로 세워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정 부장이 돌아간 후 서연은 오랫동안 그 낡은 서류 파일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흔적이자 박진석의 과거를 파헤칠 첫 번째 단서였다. 그녀는 밤을 새워 아버지가 남긴 프로젝트 기획안을 읽었다. 10수년 전의 계획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카롭고 미래지향적인 통찰력에 감탄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그녀는 낯선 회사 이름을 발견했다. 블루오션 개발, 물류, 허브 부지 매입을 위해 접촉했던 컨설팅 회사였다. 서연은 즉시 기업 정보를 조회했다. 하지만 블루오션 개발은 프로젝트가 무산된 직후 폐업 처리되어 있었다. 전형적인 유령 회사의 특징이었다. 뭔가 있어. 서연은 다음 날 아침 아무도 모르게 최정훈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정 부장을 감사팀의 핵심 책임자로 임명하여 그에게 공식적인 조사 권한을 부여했다. 서연의 갑작스러운 인사에 내부에서는 또다시 술렁임이 일었지만 이제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정 부장과 서연, 그리고 최 변호사의 법무팀은 비밀리에 팀을 꾸려 블루오션 개발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먼지 쌓인 지하자료 보관실과 서버 기록을 뒤졌다. 박진석의 세력은 철저하게 증거를 인멸했지만 모든 것을 지울 수는 없었다.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그들은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파기된 줄 알았던 회계 서버의 백업 데이터 깊숙한 곳에서 블루오션 개발로 흘러들어간 거액의 자금 이체 기록을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은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 한 사람에게 흘러들어갔다. 그 이름은 바로 박진석의 아내 신혜수였다. 서연은 모니터에 떠오른 이름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추진했던 프로젝트를 가로채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었다. 복도의 비겁한 속삭임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적의 심장을 찌를 첫 번째 칼날을 찾아낸 것이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외부 독립회계법인 소속의 정예 감사팀이 태아그룹 본사에 입주하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감사팀은 강서연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각 부서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박진석이 미리 쳐놓은 방어막은 예상보다 견고했다. 회장님,
건설본부에서는 핵심 프로젝트의 원가 자료를 대외비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재무팀에서는 작년 하반기 법인카드 사용 내역 일부가 서버 오류로 소실되었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감사팀의 보고는 매일같이 답답한 내용의 연속이었다. 박진석의 수족들은 노련하게 법의 허점을 이용하며 핵심 정보를 숨겼고 평사원들은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다물었다. 공식적인 감사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것처럼 좀처럼 나아가지 못했다. 박진석과 그의 세력은 서서히 안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서연의 공세가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에 불과하다고 여기며 비웃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 진짜 칼날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벼려지고 있다는 것을. 서연은 낮에는 공식적인 업무와 감사를 독려하며 그들의 시선을 붙잡아두는 한편 밤에는 정영호 부장, 최정은 변호사와 함께 자신만의 비밀 수사를 이어갔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십수년 전 사라진 유령 회사 블루오션 개발과 박진석의 아내 신혜수에게로 흘러들어간 비자금의 현재 행방을 찾는 것이었다. 과거의 비자금만으로는 박진석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돈이 현재 태아그룹의 사업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 즉 현재 진행형 범죄를 찾아야 합니다. 최 변호사의 말에 서연은 동의했다. 그녀는 박진석의 아내 신혜수의 모든 공식적인 자산 내역을 샅샅이 훑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강남의 사모님일 뿐 특별한 점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무기는 바로 데이터의 흐름을 읽는 비상한 분석력이었다. 그녀는 신혜수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 주식, 미술품 등 모든 자산의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를 블루오션 개발의 비자금이 조성된 시점과 대조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마침내 아주 작은 연결고리 하나를 발견했다. 이 상가 건물. 이상해요. 서연이 가리킨 곳은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5층짜리 소규모 상가 건물이었다. 10년 전 신혜수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매입했다고 신고된 곳이었다. 하지만 서연이 파고들자 상속세 납부 내역이 불분명하고 자금 흐름이 매끄럽지 않았다. 블루오션 개발의 자금이 세탁을 거쳐 이 건물을 매입하는 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 건물의 입주사 리스트를 전부 뽑아주세요. 그리고 이 회사들과 태아그룹 간의 거래 내역을 모두 조회해 주십시오. 서연의 지시에 따라 정 부장과 법무팀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그 허름한 건물의 3층에 입주한 BS 컨설팅이라는 작은 회사가 지난 5년간 태아그룹의 피닉스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서 무려 200억 원에 달하는 마케팅 자문 계약을 따낸 것이었다. BS 컨설팅. 대표는 신혜수의 친동생이고 직원은 단 3명뿐인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정 부장의 보고를 듣는 순간 서연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박진석은 아내의 차명재산인 건물에 동생 명의의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자신이 주도하는 그룹의 핵심 프로젝트 자금을 컨설팅 비용이라는 합법적인 명목으로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과거의 비자금이 현재의 비자금을 낳는 완벽한 돈 세탁 시스템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찾던 데이터에 보이지 않는 칼날이었다. 다음 날 서연은 박진석을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다. 어제까지 서연을 피하던 박진석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감사가 별다른 성과가 없자 기세가 등등해진 것이었다.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장부라도 뒤지고 계신 모양인데 허송세월하는 것 같아 안타깝군요. 그는 소파에 거만하게 몸을 기대며 서연을 조롱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태블릿 PC를 그에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BS 컨설팅과의 자문 계약서가 띄워져 있었다. 이 회사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대표님, 직원 3명짜리 작은 회사가 200억 규모의 컨설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박진석은 계약서를 한번 쓱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아, BS 말이군요. 업계에서는 숨은 실력자로 통하는 곳입니다. 회장님께서는 마케팅팀 출신이시니 이런 고급 정보는 잘 모르시겠지요. 제가 보증하는 회사니 문제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여유만만했다.
서연은 다음 화면으로 넘겼다. BS 컨설팅이 입주한 건물의 등기부 등본이었다. 소유주 신혜수의 이름이 선명했다. 그럼 이 건물주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대표님의 부인이자 BS 컨설팅 대표의 친누나 되시는 분입니다만 순간 박진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우연의 일치겠지. 세상에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이 우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서연은 마지막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블루오션 개발에서 신혜수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흐름과 신혜수가 상가 건물을 매입한 자금의 흐름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도표였다. 완벽한 증거였다. 박진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십수년 묵은 함정에 스스로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식은땀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이건 조작이야. 내년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궁지에 몰린 쥐의 발악일 뿐이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는 이 모든 책임과 죄를 뒤집어 씌울 희생양이 필요했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재무팀의 김동철 부장. 자신의 지시라면 아무런 의심 없이 따랐던 성실하지만 힘없는 부하 직원. 모든 결제 서류에는 실무 책임자인 김 부장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박진석은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었다. 그는 분노와 배신감에 가득 찬 얼굴로 연기하기 시작했다. 세상에, 믿을 수가 없군. 내가 저런 부하 직원에게 뒤통수를 맞다니. 그는 즉시 인터폰을 들어 비서실에 연결했다. 당장 재무본부장과 감사팀장을 내 사무실로 오라고 해. 재무팀의 김동철 부장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부착됐다. 당장 대기 발령 조치하고 모든 업무에서 배제시켜 철저하게 조사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겠다. 박진석은 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이런 썩어빠진 내부의 적은 제 손으로 반드시 뿌리 뽑아 그룹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부하 직원에게 모두 뒤집어 씌워 꼬리를 자르려는 비열한 수작이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추악한 연극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결국 가장 약한 사람을 방패막이로 삼는군. 박진석. 그녀는 박진석이 겨눈 칼날이 무고한 직원을 향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의 보이지 않는 칼날은 적의 심장을 관통했지만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려 하고 있었다. 이제 싸움은 단순히 박진석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무고한 사람을 지키는 싸움으로 번지고 있었다. 박진석이 자신의 모든 죄를 김동철 부장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리를 떠난 후 강서연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박진석의 비열함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그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충직했던 부하마저 아무렇지 않게 제물로 삼았다. 결코 당신 뜻대로 되게 두지 않아. 서연은 즉시 최정훈 변호사와 정용호 부장을 호출했다. 박진석의 꼬리 자르기 시도를 보고받은 두 사람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이건 명백한 증거인멸 및 책임 전가입니다. 김동철 부장님은 박 대표의 지시 없이는 단 한 푼도 움직일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정 부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최 변호사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분석했다. 하지만 박진석은 교활합니다. 모든 결제 서류에 김 부장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이상 법정에서는 김 부장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하며 빠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김 부장님이 입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그를 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김 부장님을 만나야겠군요. 서연이 결론을 내렸다. 박진석은 지금쯤 김 부장을 회유하거나 협박하고 있을 겁니다. 그가 완전히 박진석의 편에 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진실을 알려주고 선택의 기회를 줘야 합니다. 김동철 부장은 대기 발령 조치를 받고 회사 근처의 작은 호텔에 사실상 감금돼 있었다. 박진석이 보낸 감시자들이 호텔 주변을 맴돌며 그가 외부와 접촉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했다. 서연은 정 부장의 도움을 받아
호텔의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여 김 부장과 비밀리에 만날 약속을 잡았다. 그날 밤 서연은 최 변호사와 함께 약속 장소인 호텔의 비상구 옆 작은 창고로 향했다. 잠시 후 초췌한 얼굴의 김동철 부장이 주위를 살피며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몇 시간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보였다. 회장님, 변호사님, 어쩐 일로? 김 부장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김 부장님, 박진석 대표가 부장님께 모든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김 부장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 대표님께서 이번 일만 조용히 덮어주면 가족들의 안위와 평생 먹고 살 돈은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안고 가야 모두가 산다고. 거짓말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박진석은 부장님을 이용해 위기를 넘긴 뒤 분명 당신을 버릴 겁니다.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을 그가 왜 책임지겠습니까? 부장님은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고 당신의 가족들은 횡령범의 가족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서연의 말은 비수처럼 김 부장의 가슴에 밝혔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던 불안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다. 최 변호사가 법률 서류를 내밀며 말을 보탰다. 이것은 BS 컨설팅과 관련된 자금 흐름 전체 분석 자료입니다. 박 대표의 아내와 처남이 연루된 명백한 증거입니다. 부장님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장님은 내부 고발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 참작을 통해 처벌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서연은 그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선택은 부장님의 몫입니다. 부당한 권력에 희생되어 평생을 후회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고통스럽더라도 용기를 내어 정의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저는 부장님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부장님의 아이들이 아버지를 범죄자가 아닌 용기 있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이라는 말에 김동철 부장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수십 년간 회사에 헌신한 대가가 결국 토사구팽이라는 사실에 대한 배신감과 서러움, 그리고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울음이었다. 한참을 울던 그는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돕겠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석 대표를 제 손으로 끌어내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김동철 부장은 박진석의 충실한 금고직이었던 만큼 BS 컨설팅 외에도 그가 저지른 수많은 비리들을 알고 있었다. 그의 증언은 박진석의 목을 겨눌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될 것이었다. 김 부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얻었지만 서연은 서두르지 않았다. 과거의 비리만으로는 박진석 같은 거물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어려울 수 있었다. 그가 법망을 빠져나갈 아주 작은 틈이라도 허용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서연은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다. 그녀는 이사회에서 완전히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프로젝트 타이탄, 중앙아시아의 히토류 광산 개발 사업입니다. 화면에 거대한 광산의 전경과 함께 막대한 예상 수익 그래프가 떠오르자 임원들은 술렁였다. 하이테크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히토류 사업은 엄청난 고수익이 보장되지만 동시에 정치적 리스크와 천문학적인 초기 투자 비용이 따르는 양날의 검과 같은 사업이었다. 현재 저희는 카자흐스탄 정부와 독점 개발권에 대한 물밑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성공한다면 태안은 향후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서연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브리핑을 이어갔지만 프로젝트 기획은 곳곳에 의도적으로 허술한 부분을 남겨두었다. 현지 정세 분석이 낙관적이었고 초기 투자비 회수 계획은 비현실적이었다. 노련한 경영자라면 단번에 위험성을 감지할 수 있는 함정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박진석은 팔짱을 낀 채 서연의 발표를 경멸적으로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역시 경험 없는 애송이는 어쩔 수 없군. 이런 허황된 꿈이나
꾸고 있다니라는 조소가 가득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연은 일부러 자신의 집무실에서 최측근인 정용호 부장과 언성을 높여 대화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회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룹 전체를 파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이건 태아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이 정도 리스크도 감수하지 못한다면 회장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저는 반드시 이 프로젝트를 성사시킬 겁니다. 이 대화는 박진석이 매수해둔 비서를 통해 고스란히 그의 귀로 들어갔다. 기회다. 박진석은 무릎을 쳤다. 강서연이 무모한 프로젝트에 그룹의 역량을 모두 쏟아붓고 있을 때 자신이 이 프로젝트를 가로채어 성공시킨다면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무능한 강서연을 몰아낸 영웅으로 등극할 수 있을 터였다. BS 컨설팅, 비리 따위는 이 거대한 성공 앞에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었다. 그날 밤 박진석은 자신의 비밀 네트워크를 총동원했다. 그는 정치권에 있는 오랜 후원자에게 연락해 카자흐스탄 대사관 라인을 통해 프로젝트 정보를 빼내려 시도했다. 또한 그는 프로젝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동철 부장을 통해 관리하던 비자금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하는 모든 움직임은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의 몸짓과 같았다. 프로젝트 타이탄은 처음부터 서연과 최 변호사가 만들어낸 완벽한 가짜 프로젝트였다. 카자흐스탄 정부와의 협상 소식은 최 변호사의 로펌이 가진 해외 정보망을 통해 흘린 역정보였다. 박진석이 접촉한 정치인과 대사관 관계자 역시 서연 측에서 미리 섭외해둔 사람들이었다. 박진석이 비자금을 인출하기 위해 접속한 해외 계좌는 이미 감시당하고 있었고 그가 정보를 빼내기 위해 나눈 모든 통화와 이메일은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었다. 사냥꾼은 자신이 먹잇감을 쫓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더 거대한 사냥꾼이 파놓은 함정의 중심으로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오만이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함정은 이제 거의 완성되었다. 남은 것은 사냥꾼이 마지막 발을 헛디뎌 덫에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거대한 미끼를 던져놓은 후 일주일이 흘렀다. 그동안 강서연은 겉으로는 무모한 프로젝트에 모든 것을 건 신임 회장처럼 보였다. 그녀는 매일 관련 부서와 회의를 하고 해외 파트너와 화상통화를 하는 등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그 사이 박진석은 물밑에서 바쁘게 움직였다. 그는 강서연의 실패를 확신하고 이사들을 포섭하며 그녀를 끌어내릴 명분을 쌓아갔다. 그가 빼돌린 비자금은 프로젝트 타이탄의 사업권을 가로채기 위한 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갔고 그 모든 과정은 서연이 쳐놓은 거미줄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판단한 순간 서연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태아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이사회 소집 공고가 뜨자 그룹 내부는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모두가 이것이 강서연과 박진석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를 마지막 결전이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결전의 날 태아그룹 최고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박진석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의 뒤를 따라 그가 포섭한 이사들이 줄지어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이미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다. 오늘은 저 오만하고 어린 회장을 끌어내리고 박진석 대표를 중심으로 태아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날이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했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폭풍의 눈과 같은 고요한 힘이 느껴졌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 테이블 상석에 앉아 회의실에 모인 이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적대감과 경멸, 그리고 탐욕이 뒤섞인 시선들이 그녀에게 꽂혔다. 모두 참석하셨군요.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모신 것은 지금 태아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박진석이 기다렸다는 듯이 치고 나왔다. 나아갈 방향이라고 파산으로 가는 방향을 말하는 겁니까? 회장님, 그는 과장된 몸짓으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게 바로 회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타이탄의 사업성 검토 보고서요. 여기 있는 모든 전문가가 불가능이라고 결론을 내렸소. 이런 무모한 도박에 그룹의 명운을 거는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입니다. 박진석의 선제 공격에 그의 편에 선 이사들이 동조하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당장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다 같이 죽는 길입니다. 신임 회장께서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서연을 비난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마치 짜놓은 각본처럼 그들은 서연을 무능하고 독선적인 리더로 몰아갔다. 하지만 서연은 그 모든 비난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녀의 눈은 동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대를 가엾게 여기는 듯한 차가운 연민마저 서려 있었다. 모든 사람의 비난이 잦아들었을 때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의견 감사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오늘 진짜 안건은 프로젝트 타이탄이 아닙니다. 그녀는 손에 든 작은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다. 회의실 정면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이 소리 없이 켜졌다. 오늘의 진짜 안건은 바로 당신입니다. 박진석 대표.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십수년 전 서연의 아버지 강현수 부사장이 추진했던 서해안 스마트 물류 허브 프로젝트의 기획서였다. 그리고 곧이어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프로젝트 자금이 어떻게 블루오션 개발이라는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갔고 그 돈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자료였다. 박진석의 아내 신혜수의 이름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게 대체... 박진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이사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다. 명백한 범죄의 증거였다.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리모컨 버튼을 다시 눌렀다. 화면은 현재의 피닉스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로 바뀌었다. 신혜수 소유의 상가 건물, 천하미 대표로 있는 유령회사 BS 컨설팅, 그리고 그곳으로 흘러들어간 200억 원의 자물쇠 내역이 하나씩 화면에 떠올랐다. 과거의 비자금이 현재의 비리로 이어지는 추악한 고리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거짓말이야. 저건 전부 조작된 거야. 나는 모르는 일이다. 모든 건 실무 책임자였던 재무팀의 김동철 부장이 꾸민 짓이라고. 박진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자신의 마지막 동아줄인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것이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의 묵직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초췌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눈빛을 한 김동철 부장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장부 파일이 들려 있었다. 김동철 부장은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이사들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지난 20년간 박진석 대표님의 지시를 받아 관리해온 비자금 장부 원본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져온 장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장부가 테이블에 부딪히는 쿵 소리는 박진석의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도 같았다. 이 안에는 블루오션 개발과 BS 컨설팅건 외에도 지난 20년간 박 대표님께서 어떻게 회사 돈을 횡령하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상납했는지에 대한 모든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김 부장의 담담한 증언은 회의실에 모인 모두에게 충격적인 폭로였다. 박진석을 지지했던 이사들은 이제 경악과 공포에 질린 얼굴로 그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네. 내 이놈 감히 나를 배신해 박진석이 김 부장에게 달려들려던 순간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발을 묶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 대표님. 서연은 리모컨의 마지막 버튼을 눌렀다. 스크린에는 박진석의 최근 통화 기록과 이메일 내역이 나타났다. 프로젝트 타이탄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 정치인에게 청탁하는 목소리, 비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라고 지시하는 목소리가 녹음 파일을 통해 회의실 전체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박진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프로젝트 타이탄은 처음부터 자신을 잡기 위한 거대한 함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와 자신의 모든 범죄를 친절하게 실시간으로 증명해 보인 꼴이 되었다. 회의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승리를 확신했던 이사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차가운 눈으로 무너져 내린 박진석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할 말 있으십니까? 그녀의 질문에 박진석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의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사람들은 정장을 입은 이사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소속의 검사와 수사관들이었다.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와 수사관들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태아그룹이라는 거대한 콘크리트 성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시간은 납처럼 무겁게 흘렀다. 박진석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뇌물 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리드 검사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박진석에게 다가가 차가운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변명할 기회가 있고 체포 구금에 대한 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 2명이 다가와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박진석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켰다. 그리고 그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 수갑이 채워졌다. 철컥하는 소리는 그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사망 선고와도 같았다. 놔. 이거 놔. 내가 누군 줄 알고. 이건 모함이야. 강서연. 전현이 꾸민 짓이라고. 박진석은 마지막 발악을 하듯 몸부림치며 소리쳤다. 한때 그룹 전체를 호령하던 그의 목소리는 이제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선 채 테이블 상석에서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강서연에게 고정되었다. 그 눈에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아주 희미한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린 괴물의 마지막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승리의 기쁨도 통쾌함도 없었다. 오직 썩은 뿌리를 도려냈다는 차가운 안도감만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다. 박진석은 수사관들에게 끌려 무력하게 회의실 밖으로 사라졌다. 그가 사라지자 회의실에 남아있던 이사들은 마치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들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굳어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박진석의 편에 서서 서연을 맹비난하던 그들이었다. 이제 그 칼날이 자신들을 향할 것이라는 공포가 그들을 덮쳤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떨고 있는 이사들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더 큰 위압감을 담고 있었다. 오늘 이사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김동철 부장이 제출한 비자금 장부의 일부를 띄웠다. 장부에는 박진석에게 충성하며 그의 비리에 동조하고 그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 임원들의 이름과 액수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명단에 이름이 오른 이사들은 숨을 헛들이 마셨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박진석 대표의 부패한 왕국에 기생하며 자신의 배를 채운 분들이 몇몇 보이는군요. 서연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말했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해당 이사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지금 이 시간부로 박진석 전 대표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연루된 건설본부장, 재무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을 포함한 여기 명단에 있는 모든 임원들의 직위를 즉시 해지하고 대기 발령을 명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태아그룹은 범죄자를 임원으로 둘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박진석의 세력은 단 몇 분 만에 공중분해되었다. 반박하거나 저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완전히 끝났음을 깨달았다. 한편 그룹 총수가 긴급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빛의 속도로 태아그룹 전체에 퍼져나갔다. 사내 메신저는 불이 났고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군거렸다. 박 대표님이 검찰에 잡혀갔다고. 그럼 그동안 돌던 소문이 전부 사실이었던 거야. 세상에. 신임 회장님이 부임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공포와 독재의 상징이었던 박진석의 몰락, 직원들의 반응은 충격과 혼란, 그리고 조심스러운 해방감으로 나뉘었. 특히 박진석과 그의 라인에게 밑보여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한직으로 밀려났던 직원들은 감히 겉으로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다. 그 시각 태아그룹 1층 로비, 수갑을 찬 박진석이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그가 평생을 자신의 왕국이라 여겼던 공간. 그를 마주친 직원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눈도 마주치지 못할 만큼 두려웠던 존재의 초라한 마지막 모습이었다. 로비에 거대한 유리문이 열리자 박근임이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익명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수십 명의 기자들이 그를 둘러쌌다. 박진석 대표님 횡령 혐의 인정하십니까? 비자금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선대 회장 유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그의 마지막 길을 비췄다. 한때 스포트라이트를 즐기던 그는 이제 범죄자가 되어 카메라 앞에 섰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를 태운 검찰 호송 차량이 인파를 헤치고 떠나는 순간 태아그룹이라는 거대한 콘크리트 성은 마침내 그 주인을 잃고 무너져 내렸다. 모든 소란이 끝난 후 서연은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았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지치고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고 꼬깃꼬깃한 종이를 꺼냈다. 며칠 전 아들 민준이가 그려주었던 엄마와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녀는 그림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편의점의 차가운 테이블에서 아들과 함께 먹었더니 영원짜리 저녁 식사를 떠올렸다. 그날 밤의 절망과 서러움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을 수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끝이 아님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거대한 성은 무너졌지만 그 폐허 위에는 상처 입고 병든 수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무너진 성을 치우고 그 자리에 모두를 위한 새로운 희망의 집을 지어야 하는 더 무겁고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었다. 싸움은 끝났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박진석과 그의 핵심 세력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리자 태아그룹은 방향을 잃은 거대한 유람선처럼 표류하기 시작했다. 그룹의 심장이었던 최고위층 리더십에 거대한 공백이 생겼고 직원들은 극심한 혼란과 불안에 휩싸였다. 이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신임 회장님이 그룹을 다 팔아버리는 건 아닐까? 박 대표님 라인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잘리는 거겠지. 피바람이 불 거야. 사내에는 온갖 흉흉한 소문이 떠돌았다.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온 견고한 질서가 무너지자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였다. 직원들은 새로운 지배자인 강서연이 과연 어떤 칼을 휘두를지, 그 칼날이 어디까지 파고들지 몰라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녀가 복수의 화신이 되어 피해 숙청을 시작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서연은 단 하루의 시간도 허비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을 새워 최정은 변호사, 그리고 새롭게 그녀의 핵심 참모가 된 정영호 실장과 함께 그룹의 재건 계획을 수립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포에 질린 수만 명의 직원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태아그룹 전 직원에게 한 통의 이메일이 발송되었다. 내용은 간결했다. 금일 오전 10시 본사 대강당에서 신임 회장 주재 전사 전략 발표회가 있사오니 모든 임직원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10시 태아그룹 본사 대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들어찼다.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각 계열사와 지방사업장의 직원들까지 화상 연결을 통해 발표회에 참여했다. 수만 개의 눈이 일제히 무대 위 단상 하나에 쏠렸다. 곧이어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의 강서연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거대한 강당은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다. 서연은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강당을 가득 메운 직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둘러보았다. 그들의 눈 속에서
그녀는 불안, 의심, 호기심,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읽었다. 그녀는 준비된 원고를 옆으로 치우고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이야기를 시작했다. 태아그룹 임직원 여러분, 강서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하게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난 며칠간 우리 그룹은 거대한 폭풍을 겪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우셨을 것이고 또 두려우셨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 닥쳐올 변화에 대해 걱정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직원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저는 오늘 복수를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을 심판하고 처벌하는 것은 법과 시스템의 몫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태아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복수가 아니다라는 그녀의 말에 강당의 분위기가 미세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어제부로 태아그룹의 길고 어두웠던 밤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특정 개인에게 충성하기 위해 동료를 음해하고 실력이 아닌 인맥으로 평가받는 시대는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부당한 지시에 침묵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에 눈 감아야 하는 조직 문화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릴 새로운 태아의 첫 번째 원칙은 투명성입니다. 모든 경영 활동은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며 회사의 이익이 어떻게 쓰이는지 임직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공정성입니다. 학연, 지연, 혈연이 아닌 오직 여러분의 실력과 땀, 그리고 열정만이 유일한 평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혁신입니다. 썩은 과거를 도려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녀는 강당을 가득 메운 직원들을 향해 진심을 담아 호소했다. 임직원 여러분, 저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없습니다. 새로운 태아를 만드는 주체는 회장인 제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현장에서 땀 흘리는 여러분 모두입니다. 부디 저를 믿고 여러분 자신을 믿고 우리의 동료를 믿어주십시오. 과거의 상처와 불신을 씻어내고 서로가 서로에게 긍지가 되는 회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연설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진심은 수만 명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연설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강당의 뒤편에서부터 시작된 박수 소리가 점차 커지더니 마침내 강당 전체를 뒤흔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번졌다. 그것은 새로운 리더에 대한 기대와 환영의 박수였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한 뒤 곧바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새로운 태아를 위한 첫걸음으로 오늘부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 및 인사를 단행합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조직도와 인사 발령 명단이 떠올랐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그룹 감사실의 신설이었다. 회장 직속 기관으로 그룹 내의 모든 비리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부서였다. 그리고 그 초대 실장으로 임명된 이름은 바로 정영호였다. 그의 임명은 서연이 약속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였다. 뒤이어 박진석 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좌천되었던 실력 있는 인재들이 대거 주요 보직으로 복귀했다. 반면 박진석의 비리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임원들은 모두 보직에서 해임되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 숙청은 있었지만 피바람은 없었다. 모든 인사는 과거에 누구의 사람이었는가가 아닌 능력과 청렴성이라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또한 서연은 신인사평가제도위원회와 내부 고발센터의 설립을 발표했다.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만들고 누구든 익명으로 부당함을 고발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다. 폭풍처럼 몰아친 개혁안 발표가 모두 끝났을 때 태아그룹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회사를 뒤덮고 있던 불안과 공포의 안개는 걷히고 그 자리에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희망과 활기가 싹트기 시작했다. 발표회가 끝나고 회장실로 돌아온 서연은 창가에 서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의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어깨는
수만 명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가득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다. 폭풍은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씨앗이 뿌리내릴 땅을 만들어 주었다. 이제 그녀는 복수자가 아니었다. 폐허 위에서 새로운 희망을 일구어야 하는 진정한 리더였다. 태아그룹의 진짜 새벽이 이제 막 밝아오고 있었다. 그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태아그룹 게이트의 거센 폭풍은 이제 잔잔한 역사의 파도 뒤로 물러나 있었다. 그 폭풍의 중심에 서 있던 강서연은 이제 명실상부한 태아그룹의 확고한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태아그룹은 완전히 다른 회사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박진석의 독재 아래 썩어가던 조직 문화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소통과 혁신의 바람이 불었다. 서연이 약속했던 투명성과 공정성의 원칙은 구호에 그치지 않았다. 모든 주요 경영 정보는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직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었고 그녀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신인 사평가제도는 오직 실력과 성과만이 유일한 잣대가 되는 문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가장 큰 변화는 직원들의 표정이었다. 과거에 경직되고 불안해 보이던 얼굴들은 사라지고 복도를 오가는 직원들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활기가 넘쳤다. 회의실에서는 더 이상 상사의 눈치를 보는 침묵 대신 직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서연은 군림하는 회장이 아닌 함께 걷는 리더였다. 그녀는 종종 예고 없이 구내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고 지방에 있는 생산 공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어려워했지만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그녀의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어느새 그녀에게는 강철의 여인이라는 별명 대신 따뜻한 카리스마라는 새로운 수식어가 붙어 있었다. 그룹의 실적은 놀라울 정도로 반등했다. 박진석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버려놓았던 부실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되었고 그 자금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R&D와 직원 복지에 투자되었다. 특히 서연이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 새롭게 추진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큰 성공을 거두며 태아그룹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다. 태아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순위에서 최상위권에 오르는 영광을 안았다. 박진석과 그의 부역자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수천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모두 인정된 박진석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의 콘크리트성은 완전히 먼지가 되어 사라졌다. 용기를 내어 내부 고발에 나섰던 김동철 부장은 법적으로 정상 참작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연은 그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한적한 계열사에서 조용히 자신의 과오를 되돌아보며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용서는 그 자리에 새로운 싹을 틔웠다. 어느덧 저녁이 깊어진 시간, 서연은 태아그룹의 가장 높은 곳, 회장 집무실에서 마지막 서류를 결제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6개월 전, 절망 속에서 바라보았던 그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은 더 이상 그녀에게 위압적이거나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지켜야 할 소중한 터전처럼 따뜻하게 다가왔다. 회장님,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정용호 감사실장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그는 이제 서연에게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게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챙겨 들고 집무실을 나섰다. 최고급 세단은 한강의 불빛을 따라 부드럽게 미끄러졌다. 그녀의 새로운 집은 과거에 살던 낡은 연립주택이 아닌 보안이 잘 된 조용한 아파트였다. 하지만 그곳은 부를 과시하기 위한 화려한 공간이 아니었다. 오직 그녀와 아들 민준이를 위한 따뜻하고 아늑한 보금자리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맛있는 냄새와 함께 작은 발소리가 달려왔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훌쩍 자란 민준이가 환한 웃음으로 그녀를 맞았다. 서연은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운 마음으로 아들을 꼭 껴안았다. 우리 아들, 오늘 뭐하고 놀았어? 오늘 유치원에서 축구 시합했는데 제가 2골이나 넣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따뜻한 조명이 켜진 주방으로 향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생선구이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가사도우미가 차려놓은 저녁이었다. 엄마와 아들은 마주 앉아 즐겁게 저녁 식사를 시작했다. 민준이는 신이 나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렸고, 서연은 다정한 미소로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맞장구를 쳤다. 평범하지만 더없이 행복한 모자의 저녁 시간이었다. 문득 서연은 6개월 전 그날 밤을 떠올렸다. 편의점의 차갑고 딱딱한 의자, 김이 서린 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화려한 도시의 불빛, 그리고 아들과 나눠 먹었더니 영원짜리 컵라면과 삼각김밥,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뼛속까지 시렸던 그날의 저녁 식사. 그때와 지금 그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이끄는 회장이 되었고 수천억 원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토록 처절하게 싸우고 모든 것을 걸어 되찾고 싶었던 것이 단순히 빼앗긴 명예나 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는 눈앞에서 맛있게 밥을 먹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티 없이 맑은 눈동자, 행복함이 가득한 미소, 바로 이것이었다. 이 평범하고 따뜻한 저녁 식사, 사랑하는 아들의 행복한 웃음소리,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온 힘을 다해 지키고 싶었던 세상의 전부였다. 그녀가 이룬 수천억 원의 가치, 태아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었다. 영원짜리 저녁은 그녀에게 절망의 맛을 가르쳐 주었지만 오늘 이 저녁은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은 민준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아들이 새근새근 잠이 들자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에 섰다. 저 멀리 태아그룹의 빌딩이 밤하늘 아래 굳건히 서 있었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복수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와 아들의 미래, 그리고 수만 명의 임직원들의 꿈을 함께 지고 나아가야 할 책임의 상징이었다.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은 끝났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걸어갈 따뜻하고 희망찬 아침만이 펼쳐져 있었다.